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은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며 살아야 해. 화나시나요? 서운하시나요? 아니면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인정하시겠나요? 사랑을 줬습니다. 다 주었습니다. 몸이 부서져라 키웠고, 먹을 걸 나눠주고, 잠을 줄이며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 한마디 꺼낼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전화했더니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카톡 답장을 왜 이틀씩 걸려서 하지? 나만 기다리는 것 같아. 이제 내가 귀찮은 사람이 된 걸까? 그렇게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 앞에서 입을 닫습니다. 마음은 말하지 않게 되고 감정은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되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면서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멀어질까봐 두려워지는 그 마음. 그래서 오늘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를 말을 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만나면 5가지를 속이세요. 이건 진짜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진심을 진심처럼 전달하기 위해 오히려 조금 감추고 덜어내는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5가지는 신의 자식이 다시 당신 곁으로 다가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 잘 지내. 실제로는 손목도 시큰하고 무릎에 물이 차서 잠도 잘 못 자지만 자식 앞에서는 요즘 몸도 괜찮고 친구랑 등산도 다녀왔어. 이렇게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자식은 문제없는 부모일수록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에게 죄책감 없이 연락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너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생각보다 더 멀어집니다.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하나 보다. 그 죄책감이 지나치면 그 감정을 피하려고 부모를 멀리하게 돼요. 심리학에서 이걸 회피형 방어기제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그게 결국 자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느 날 정말 몸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파도 한마디 안 하시더라. 나 왜 몰랐지? 그 죄책감이 깊이 박히면 그 뒤부터는 자식이 먼저 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돈 괜찮아. 아직 쓸만해. 요즘 세상 돈이 남아도는 사람은 드뭅니다. 연금으로는 병원비 감당도 빠듯하고 경조사비에 가스비, 관리비까지 올라서 사실은 통장 잔액도 걱정인데.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걱정 마. 나 아직 쓸 만큼은 있어. 너희는 너희 일이나 잘해.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부모에게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낍니다. 엄마, 돈 괜찮으셔? 그럼 이 나이에 돈 쓰는 데가 어딨니?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안심합니다. 그리고 안심한 자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더 열려 있어요. 반대로 요즘 너무 힘들다. 생활비가 딸려서 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과 부담을 느끼고 부모에게서 마음을 살짝 떼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도 불안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가 의존적일 때 자식은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도 빠듯한 현실 때문에 그 도움을 피하게 되죠. 그리고 그 피함은 곧 거리가 됩니다.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괜찮다고 하던 부모가 정말 어려운 순간에만 딱 한 번 도와달라 하면 그 무게는 훨씬 크게 와닿습니다. 그때 자식은 기꺼이 돕고 그리고 평소 부모의 자존감에 더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도움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내 부모는 늘 나를 지켜줬지만 그 순간 나를 믿고 기대준 사람이라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걱정돼서 밤잠 못 이루는 날도 있을 겁니다. 퇴근은 제대로 하는지, 애는 잘 키우는지, 배우자랑 싸우진 않는지, 빚은 없나, 건강은 어떤가. 하지만 자식 앞에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넌 너 일만 잘해. 엄마는 괜찮아. 그 한마디에 자식은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진짜 많이 걱정하셨구나 하고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은 그 무게에 눌려 부모를 정서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걱정돼도 그냥 살짝 감춰보세요. 그렇게 감정의 무게를 줄이면 자식은 오히려 부모의 존재를 더 자주, 더 가볍게 찾게 됩니다. 네 번째, 이 음식 나 혼자 다 먹었어. 반찬통에 남은 갈치조림, 그거 사실 딸내미 좋아할까봐 남겨둔 건데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너 생각하면서 했는데 넌 왜 이렇게 바쁘니? 이 말 한마디에 자식은 미안함보다 피로감을 느낍니다. 부모의 음식, 부모의 기다림, 그건 고마우면서도 무거운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그거 나 혼자 다 먹었어.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이렇게 반응합니다. 뭐야, 나도 먹고 싶었는데 다음엔 좀 남겨놔요. 그리고 그 다음 주말 그 반찬을 먹고 싶다며 집에 옵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부담 없이 부모를 찾게 만드는 한마디. 다섯 번째, 보고 싶어도 참는다. 어떨 땐 하루에 10번도 넘게 보고 싶지만 그 마음을 다 말하지 마세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전화도 안 하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니? 이렇게 묻는 순간 자식은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전화 못하겠어 하고 멀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만 말해보세요. 보고 싶긴 하지. 그래도 너 바쁜 거 아니까 난 참을 수 있어. 이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엄마는 늘 날 이해해 주는구나. 나는 엄마에게 뭘 해드렸지. 그리고 어느 날 그냥 불쑥 오게 됩니다. 엄마, 나 오늘 갈게. 그 하루는 당신이 그동안 속인 수많은 감정의 대가로 돌아오는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는 부모의 감정을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덜어내고 정리하고 절제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이해해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솔직함일 수 있지만 진짜 지혜는 그 솔직함을 배려로 가릴 줄 아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자식에게 거짓말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정말 잘 지내. 돈 아직 써도 안 줄어. 보고 싶지만 참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언젠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늘 그런 식으로 말하셔도 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고, 더 그립고, 더 사랑해요. 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 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와 태도입니다. 세 가지 척은 단순히 회피하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혼자였다. 갈 때도 동반자가 있을 리가 없다.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필경 외로운 일일 것이다. 고독을 즐기다가 새로운 인생을 만난 사람도 있고 오랜 동행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도 있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맡겨진 대역을 충실하게 연기한다. 늘 정해진 각본대로 따라하는 훈련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당연히 스스로를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데 철저히 인색했다. 혼자인 사람은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배역에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런 자유를 마주하게 되면 오히려 충격에 빠진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혼자라는 사실을 참을 수 없어 한다. 혼자는 곧 외로우며 공허하고 단정짓고 착각 속에 빠진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한다. 이젠 자식도 배우자도 일상의 삶에서 잠시 내려놓고 그들만큼이나 사랑한 열정을 오래 잊고 지냈던 나 자신과의 사랑을 위해 사용해 보기로 하자. 이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날 나만큼 사랑해줄까? 최근에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본 기억이 있는가? 혼자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고독한 여행자가 되어보자. 한밤중 덜컹거리며 달리는 기차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바라보자. 고독은 생각을 풍성하게 키우고 그 차원을 높여준다. 많은 생각이 부담스러운가? 생각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을 조용히 음미할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한다. 열심히 가정을 지키면서 살아온 나 자신을 마음껏 칭찬하자. 열심히 일하면서 지나온 내 삶을 한껏 사랑하자. 정성껏 마음 주고 걸음 좋은 내 이웃들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칭찬하자. 이젠 이만하면 쉴 자격 충분하니 더 이상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달래고 추스릴 시간을 주자. 수고했다. 애썼다. 육신이 너덜너덜해질 만큼 약해진 나 자신에게 위로와 칭찬과 용기를 보내주자. 욕심부리고 때를 쓰고 푼 나 자신조차 따스하게 보듬으며 이해해주자. 잠시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자. 노화를 느낀 언젠가부터 자세히 보기 싫어진 내 얼굴이지만 오늘은 거울 속에 내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져라 바라보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진의 내 얼굴을 생각하며 구석구석 찬찬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자. 저렇게 늙어가는구나. 나는 우울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얼굴에는 굴곡의 세월과 기쁨, 서러움의 시간이 묻어 있고 사랑과 이별과 망각의 시간들이 묻어 있다. 내 얼굴이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진지한 대화 한 번 없이 남의 물건처럼 방치해둔 내 모습이다. 언제 이렇게 수많은 주름살이 얼굴을 도배했을까? 언제 이렇게 떨어진 꽃잎의 색깔처럼 피부는 갈색 침전이 되었을까? 한때는 거울 속에 저 얼굴에도 신혼의 싱그러움이 있었다. 애들 초등학교 입학식 때 희망에 찬 젊은 부모의 기계가 있었을 것이다. 경제적 궁핍함에 힘든 세월 속에서도 꿋꿋이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이었고 애들의 교육 문제로 일희일비하던 극성스런 부모의 얼굴이었다. 갑자기 먼 길 떠나는 부모님과의 영원한 이별을 회한의 눈물로 보내드린 얼굴이었고 지금은 당시 부모님의 얼굴로 쓸쓸히 거울 속에 있다. 낯설게 변해버린 굳은 무표정의 얼굴에게 이젠 진정으로 좋은 표정을 선물해주자. 지난 세월 근심과 걱정 속에서 찌들어간 내 얼굴에게 앞으로는 웃음과 희망을 전해주고 더 이상 주름살은 남겨주지 않도록 노력하자. 열심히 살아온 내 얼굴에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말해주자.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준 내 얼굴에게 지구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얼굴에게 남은 시간은 우리들만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약속하자.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의 변화를 준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들 또한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하자. 두 번째,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여행지로 훌쩍 떠나자. 세 번째, 신발은 지금까지 신었던 가격보다 좀 비싼 걸로 투자하자. 네 번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당장 전화해보자. 다섯 번째, 아직 용서해주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가슴을 열고 용서해주자. 그러면 내가 편해진다. 여섯 번째, 거리가 멀더라도 맛집으로 이름난 식당을 찾아
나 자신에게 음식 선물을 해주자. 7번째,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자. 이 글을 읽은 모든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지금 당장부터 행복했으면 한다. 거울 속의 낯선 나를 이젠 진정 사랑하는 대상으로 친하게 지내며 먼 훗날 영원한 안식 여행을 떠날 때 너와 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먼저 내 얼굴을 사랑해라고 말하고 바로 행동을 했으면 합니다. 나를 업신 여기지 말고 위대하고 또 위대한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당신임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합니다. 나는 지구상 하나뿐인 내 얼굴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한평생 희노애락을 같이 경험하며 살아온 얼굴이니까요. 이제는 늦기 전에 인생을 즐겨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면 어리석다.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몸이 허락하는 한 가보고 싶은 곳 여행하라. 혹시 병 들더라도 겁먹거나 걱정하지 마라.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아닌가. 몸은 의사에게 맡기고 목숨은 하늘에 맡기고 마음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자식들이나 손자에 관한 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하고 입은 꼭 다무셔라. 자신이 자신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대접하며 살다가 생로병사에 순응하며 살자. 머물듯 가는 것이 세월인 것을.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부터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눈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투를 봅니다. 어떤 이는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목소리 톤이나 악수할 때 손의 감각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신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발을 이야기하면 어딘가 가벼워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모습을 보고 섣불리 사람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다릅니다.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생활이자 습관이며 그 사람의 내면이 오랜 시간 쌓여 바닥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신발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란 결국 반복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발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이죠. 그것을 어떻게 신느냐, 어떻게 벗느냐, 어디에 두느냐는 그 사람의 기본적 품격을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조심히 벗고 가지런히 놓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걷고 무게를 균형 있게 나눕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에서도 중심이 잡혀 있고 어떤 말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를 향한 배려가 생활처럼 스며 있습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대충 벗고 바닥을 질질 끌며 걷고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와 소란을 남깁니다. 말투에도 늘 예민한 가시가 있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날카롭습니다. 발끝에 드러나는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의 면접장.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2명이 남았습니다. 학벌도 비슷하고 자격증도 엇비슷했으며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뽑는 게 옳은가? 그런데 한 부장급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괜찮지만 저는 이 지원자요. 이유요? 신발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어딘가 가볍고 감정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론 비슷했지만 한 명은 다른 구두를 닦아 신고 왔고 다른 한 명은 더럽고 낡은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왔습니다. 면접은 아무 날이나 아닌데 본인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죠. 그날 구두를 닦아 신고 온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뒤 그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한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두끈이 매듭 없이 헐렁하게 묶여있는 사람, 밑창이 닳아 없어졌는데도 무심하게 그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 비 오는 날에도 흙 묻은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질질 끌며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본인의 삶에도 그렇게 무심합니다. 계획보다 즉흥을 선택하고 돌봄보다 방치를 선택하며 타인 앞에서도 자세를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나오는 사람. 운동화는 깨끗하고 구두엔 윤이 나며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신발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화에서 예의가 있고 관계에서 실망을 덜 줍니다. 신발 하나를 신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단 몇 초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에 자신을 다듬는 정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애를 자주 실패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보면 속는 걸까? 그녀는 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고 유난히 친절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걸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흙이 묻지 않게 걸어온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고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사람 앞에 서는 말이 예뻐졌다고. 이건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이 무심하면 당신도 대화를 무심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태도가 조심스럽고 단정하면
당신도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의 마찰로 이뤄집니다. 신발은 그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자주 걷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일터로, 집으로, 약속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신발은 침묵 속에 당신의 인격을 기록합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 뒤꿈치를 세게 구르며 걷는 사람, 발끝이 안으로 향한 사람,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 자세는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고, 성격은 결국 삶을 만듭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발의 움직임만 봐도 그 사람의 기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보폭이 작고 발을 내딛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일정한 리듬과 안정된 발 뒤꿈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이 밟고 지나온 그 길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가, 누구와 걸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발은 말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발을 인간의 근본이라 보았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딛습니다.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이상과 현실 사이를 이어주는 접점이 바로 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행실은 발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생각보다 먼저 나가고 생각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은 발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서 있는 방식, 걷는 방향, 무게를 주는 발의 축. 모두가 삶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걷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철학자들이 이토록 몸의 무게중심에 주목했던 이유는 인간이란 결국 머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로 현실을 딛고 걸으며 관계를 맺고 인생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끈은 단단히 묶여 있나요? 밑창은 닳지 않았나요? 정성 들여 고른 신발인가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신게된 물건인가요? 그 신발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출근길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요?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을 향한 길인가요? 그 신발을 신는 마음은 어땠나요? 신중했나요? 바빴나요? 무심했나요?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는 단지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마주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말은 나를 포장하고 옷은 나를 꾸미지만 신발은 나를 증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신발을 보라는 말은 단지 스타일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신발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신발을 습관처럼 신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괜히 그 사람의 신발에 눈이 간다면 그건 당신의 본능이 그 사람의 본심을 먼저 읽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작지만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신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발은 어떤 마음으로 신겨졌나요? 그 대답 안에 당신의 태도와 인생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온다고 했을 때 한편으론 반갑고 기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쩐지 준비할 게 많아지고 긴장이 되고 심지어 부담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적 말입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찾아왔을 때는 손에 과일 한 상자 들고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뭉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아이 짐부터 쏟아놓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냉장고 문을 아무렇지 않게 여닫고 화장실 불은 켜놓은 채 그대로 나가고 손주들은 소파 위를 뛰어다니고 엄마, 여기 이불 좀 더 있어? 아빠, 리모컨 어디 있지? 그 말들 속에는 배려보다는 익숙함이 가득했고 그 익숙함이 어느새 부담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한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는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싫다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피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더 복잡해진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마음속에 담긴 5가지 이유를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도 식구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되어버린 자녀. 결혼 전엔 명확했습니다. 내 자식, 내 가족.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가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집안의 분위기, 다른 생활 리듬, 다른 기준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친정이나 시댁에 오면 그 새로운 기준과 방식이 고스란히 함께 따라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해. 어머님, 이건 저희 쪽은 좀 다르게 해요. 그 말들은 때로
이 집의 방식은 틀렸다는 뉘앙스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입니다. 자식이긴 한데 내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는 완전히 식구도 아닌 그냥 편한 손님도 아닌 아주 미묘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애매함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식보다 짐이 먼저 들어옵니다. 자녀가 온다고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건 늘 방과 이불입니다. 아이 침대, 놀이매트, 기저귀 쓰레기통, 젖병 소독기, 아이 간식, 며느리의 화장품 가방, 사위의 슬리퍼까지. 하루 이틀 머문다지만 거실은 이미 점령당한 전쟁터가 됩니다. 부엌은 원래 우리 집 부엌이 아닌 것처럼 복잡해지고 냉장고는 손주 우유와 반찬통으로 가득 찹니다. 자식이 온 게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 사실상 내 일상 공간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고 심지어 침범당했다는 감정까지 듭니다. 그건 자식이 밉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사는 집인데 내 공간이 없어졌구나 하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는 날보다 가는 날이 더 힘든 이유. 자녀가 온 날은 시끌벅적합니다. 정신도 없고 할 일도 많고 웃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부모를 지치게 만드는 건 돌아간 후입니다. 집안 곳곳에 흩어진 조카 장난감, 화장실에 남은 수건, 씻기지 않은 컵, 절반 남은 반찬통, 이불을 털 때 떨어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건 그 조용함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것이 돌아간 후엔 왠지 더 공허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게 자식을 다시 보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효도보다 당연함이 앞서기 시작할 때. 어릴 적엔 자식들이 부모에게 물 한 잔 따라주며 엄마 힘들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난 후 부모는 다시 기반이자 서포트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오늘 집에서 밥 먹고 가면 되지. 냉장고에 반찬 좀 싸가도 되지. 효도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 기대가 부담으로 변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집에 오면 부모는 준비부터 합니다. 그게 반복되면 사랑도 피로해집니다. 다섯 번째, 함께 있어도 정작 마음은 멀어졌음을 느낍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이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옛날처럼 다정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자식은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고 부모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보다 그저 같이 있는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애가 나한테 말을 먼저 한 거네.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 자식이 집에 온다 해도 설렘보다는 준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식이 밉거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오래 기다리기만 하면 자식은 부모를 참을성이 좋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엔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의 집에 올 때 부디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나 오늘 좀 귀찮게 할지도 몰라. 미안해. 아빠,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서 또 누워버렸네. 미안해요.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 바라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결혼한 자식이 집에 와도 그 집은 여전히 따뜻한 고향일 수 있습니다. 정희 씨는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그녀는 홀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순간부터 정희 씨의 삶은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것이 그녀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과는 다른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을 돌봤습니다. 정희 씨의 삶은 끊임없는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아이 셋을 키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고 학교 생활을 돕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정희 씨는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정희 씨는 그들의 성공을 위해 더욱 헌신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이뤄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으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결혼해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하나둘씩 독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과 동시에 점점 커지는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꾸린 후 정희 씨의 삶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어서야 자식들이 오겠다고 연락을 주었고 그때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오랜만에 찾아오는 날이 기다려졌지만 이제는 그들이 오겠다는 소식에 마음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것은 반가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고된 일들이 정희 씨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정희 씨는 몇 날 며칠을 걸려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오고 나면 그녀는 늘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로 인해 정희 씨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식들이 가고 난 뒤 며칠 동안은 몸져 누워야 할 정도로 몸이 고단해졌습니다. 올해 설날에도 정희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명절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며 이틀 밤낮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올해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연락을 주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매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남편에게 불만을 품기도 했지만 결국 따라 나서는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고 며느리의 가족들도 부유한 편이어서 그들만의 명절을 보내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바쁘다며 이번에도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딸은 결혼 후 점점 더 정희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는 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딸이 자신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해주었지만 그 이상은 개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딸이 자신에게 상처받을까봐 혹은 불편해할까봐 정희 씨는 더욱 딸에게 신경을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 가족만 오기로 했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정희 씨는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새 아이를 데리고 찾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오면 집안이 북적거리며 살아나는 듯 했지만 그만큼 정희 씨의 부담도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음식이 끝없이 나가고 집안일이 끊임없이 생기는 상황 속에서 정희 씨는 오히려 명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둘째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새 아이들을 데리고 온 아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은 무심하게 인사를 건넸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돌보며 정희 씨에게는 간단한 인사만 건넸습니다. 뭐 좀 먹을 거 있어요? 아들은 부엌으로 걸어가며 물었고 정희 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희 씨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함께 설거지를 하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저희 좀 쉬고 있을게요. 어차피 명절인데 좀 쉬어야죠. 라며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들 보느라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혼자서 잔뜩 쌓인 설거지를 처리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헌신이 자식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한 번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 그녀를 슬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기댄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의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것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정희 씨는 이번 명절이 끝나면 자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어머니에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집도 팔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편할 거예요. 이 말은 마치 자식들이 오랜 시간 고민해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이랑 땅을 팔고 올라가면 난 뭘로 살아가겠니? 그리고 너희 집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내가 들어가면 너희도 불편할 거야. 정희 씨는 조심스레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을 편하게 해주려는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그 제안이 쉽게 수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걱정이에요? 땅 팔아서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번 돈으로 모시겠다는 건데 너무 고맙지 않아요? 아들은 정희 씨가 걱정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 함께 산다고 해도 자식들과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집 팔고 올라오면 우리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때는 당신도 직장 그만두고 편히 살 수 있겠지.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정희 씨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시려는 이유가 단순히 사랑과 효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시고 싶어 한다고 믿어왔지만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희생이 당연시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재산마저 자식들의 계획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희 씨는 아들에게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서울에 가서 살면 너희도 불편할 테고 나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거절하세요? 엄마가 나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정희 씨는 아들의 말에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자신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희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잖니? 엄마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내가 쉬기는커녕 너희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숨이 막힌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해서 모시려 한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두고 떠난 자식들을 보며 정희 씨는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반갑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 씨를 설득하기 위해 준비해 온 듯 보였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혼자 살면 위험하잖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아들은 끈질기게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더 이상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난 여기가 좋다.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너희랑 같이 살면서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 정희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지만 정희 씨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서울로 올라가면 자신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희 씨는 우연히 아들이 또 다른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와의 대화였습니다. 당신도 엄마가 올라오시면 편하잖아. 당신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 키우기만 하면 되니까. 돈 걱정도 덜고. 아들의 말이 들려오자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싫다 그러네. 어떡하냐?
그럼 당신이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내려와 봐.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정희 씨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일 안 와도 된다 그래라. 정희 씨가 갑자기 나타나자 아들은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와도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오지 말라 그러라고. 아들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희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너희만 불편한 줄 아니? 나도 너희가 오면 힘들고 불편하다.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은 거지. 그런데 너희는 그런 엄마를 부려먹으려는 생각밖에 없지 않니? 아들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건 남들도 다 그러고 살아요. 저도 나중에 애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하겠죠.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집에 와서도 누워서 손가락 하나로 엄마 부려먹고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뭐든지 다 해줘야 해? 너희가 좀 와서 늙은 어미 도와줄 생각은 못해? 집에 거지가 와도 대접해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엄마는 자식을 이렇게 박대해도 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했니? 거봐라. 엄마가 여태 너희에게 해준 건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차려줄 수 있어. 그런데 부모 등골 빼먹으려는 자식도 참아야 하는 거야.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등골 빼먹는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과의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됐어. 잔말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정희 씨는 차갑게 말하며 아들을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나 보내고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 내가 발벗고 잠자겠다. 그녀는 힘겹게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뒤 정희 씨는 홀로 남아 집안을 정리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에는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한 정희 씨. 그 결단은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명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무리하게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리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는 삶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 자신이 가서 만날 것이고, 홀로 있는 시간도 즐기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비로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정희 씨는 이 결단이 옳았다고 믿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자식들이 언젠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만의 명절을 보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떠난 뒤 집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이 선물해준 작은 장식품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썼던 추억의 물건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녀에게 행복한 기억과 함께 쓸쓸함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마저도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떠난 후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독서, 뜨개질,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의 산책 등이 그녀의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기며 웃음과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행복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법을 완전히 익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단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자식들에게도 스스로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도록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자식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지 않으며 부모 또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언젠가 어머니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의 결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을 뭉클하게 하는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자식 키워 결혼시키면 한시름 놓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제 손주 키워 초등학교 보내야 한시름 놓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하느라 환갑 전후에 다시 엄마 역할로 복귀하는 할머니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 특히 어머니는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결과에 자신의 노력이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거의 모든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집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부모는 자식 사랑이 남다릅니다. 내 자식과 관련한 일이라면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이건 온몸을 던져 방어하고 자신은 부족하고 힘들게 살더라도 자식만은 더 나을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종종 나를 상실한 채 오로지 자녀에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보호와 배려, 허용과 일방적인 물질 제공에 익숙해진 자식은 결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자신이 받게 될 혜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니까요. 따라서 자식은 적어도 성인이 되어 홀로 서기가 가능해진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남처럼 독립적으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이라는 특별한 환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엮인 운명적인 관계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부모, 자식에게는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나 행동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저 수많은 인간관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대응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의 내 판단과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부모가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미래, 내 취향과 내 행복을 고민해도 모자랄 시간에 자식에 관해 걱정하거나 고민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 낭비입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성적표도 아니고 부모가 노후에 받을 보상도 아닙니다. 때론 기쁘고 벅찬, 때론 씁쓸하고 고달픈, 그러나 돌아보면 결국 내 인생의 매 순간을 추억으로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정확하게 남의 위치에 두었을 때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를 상상하고 실행하시면 쉽게 해결될 겁니다. 그런 실행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 세대까지로 충분합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내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할 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고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끼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